중상모략이 아니라 많은 증거들이 확보돼서 수사 아니, 의뢰가 이루어지고 있고 압수수색까지 잠깐만요. 진행되고 있습니다. 옥중에 있는 일부는 사실로 드러나고 범죄자의 있습니다. 편집 서신의 주장만 믿고 그런 것이 아니라 많은 증거들에 의해서 이미 압수수색까지 진행되고 있고 제보자의 주장이 정황과 부합하는 상황까지 이루고 있습니다. 총장은 이 서민다중 경제사범에 대한 수사 의지가 있었다라고 하시는데 사실은 여러 차례 그 수사팀 보강을 하면서 했던 일들은 여권 정치인에 대한 수사 정보를 캐는 데 집중을 했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정확하게 무엇을 수사했는지 그동안 감찰 대상이라고 사료됩니다. 장관님, 궁금한 거는 왜 해임 건의안 행사를 안 하세요? 감찰 결과에 따라서 뭐 의원님이나 또는 뭐 다른 정치권의 여타의 의견들을 참고해서 그 후에 결정할 문제이겠죠. 예,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 오늘 이루어질 것인가 관심을 모았는데요. 일단 불발됐습니다. 자, 이와 관련된 내용 한번 패널들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 김성환 시사평론가, 최경철 매일신문 편집위원, 그리고 장성철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먼저 교수님, 지금 일단 오늘 불발이 됐습니다. 어제 뭐 평검사들이 가서 뭐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 모욕 주기 아니냐 이랬는데 일단 법무부 얘기는 감찰을 하겠다고 간 게 아니고 일정 같은 거 이렇게 좀 조율하려고 갔던 거다. 그런데 뭐 그렇게 하느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랬다가 오늘 이제 간다. 그랬는데 오늘 또 안 됐습니다. 안 된 이유는 일단 뭐 한때는 취소됐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취소는 아닌 것 같고 왜냐하면 법무부에서 입장을 냈습니다. 대면 조사가 불가피해서 일정을 협의하고자 했는데 불발됐고 그다음에 또 다시 대검 직원들이 갔는데 사실상 불응해서 진행하지 못했다. 이번 사안과 관련해서 수사나 비위 감찰의 지휘 고하를 막론하고 성역이 있을 수 없으므로 법무부는 향후에도 법과 원칙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런 입장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못했지 앞으로 또 하겠다 이런 거라고 봐야죠. 그렇게 봐야 되겠죠. 취소된 건 아니죠,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대검의 입장에 대검 얘기는 일정 조율 없이 왔다라는 것이고 지금 말씀처럼 법무부에서는 일정을 전달하러 갔다. 직접 전달하겠다. 이렇게 예. 얘기가 된 거니까 서로 이제 양자의 얘기가 다릅니다. 우선 그게 하나가 있고요. 근데 일단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이 진행된 적이 한 번도 없었죠. 예. 2013년도에 최동욱 전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이 지시됐는데 황교안 당시 하려고 법무장관 했는데 못했죠. 이제 그만뒀죠. 그만뒀죠. 예. 최 총장이 전 총장이 그만뒀으니까 이제 감찰이 진행이 안 됐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뭐 감찰 지시가 있다 해서 윤석열 총장이 그만둘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고 그야말로 이제 헌정사상 초유의 감찰이 진행될 것 같은데 그 앞뒤 얘기는 다르다 하더라고요. 대검과 법무부의 얘기가 달라도 기본 우리가 큰 틀에서 보면은 지금 대검에서 뭐 망신주기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뭐 예. 망신주기다 안 하다를 떠나서 어쨌든 대단히 이례적이란 말이에요. 대개 우리가 알기에는 국회의원이나 장관에 대한 조사를 대개 뭐 제3의 장소에서 한다든지 부장검사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예. 물론 이제 19일 2시로 예정됐던 것도 평검사가 가서 대면에서 당장 하겠다는 건 아니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무튼 큰 맥락에서 볼 때 어떤 절차를 일련의 절차를 진행하려 하는 게 아닌가라는 추론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검찰총장에 대한 검찰총장을 그만두게 하는 방법이 몇 개 있어요. 헌법과 법률에 위배될 때 탄핵 소추를 하고 국회에서 그 다음에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처럼 파면하는 경우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검찰청법에 의해서 징계 처분에 의한 해임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냥 막무가내 해임시킬 수는 없는 거거든요. 임기제가 있고 그래서 만약 이렇게 이제 감찰로 서로 옥신각신하다가 감찰에 응하지 않는다, 감찰 규정에 어긋난다 이렇게 되면 이제 징계 처분에 하나의 명분이 생기는 거죠. 법무부 입장에서 볼 때 그렇게 된다면 이건 뭐 상당히 그 이후의 상황은 또 다른 별개의 차원이긴 합니다만 아무튼 그런 쪽의 절차를 염두에 두는 것은 아닌지 그런 생각도 든다는 거죠. 예. 자,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 이루어진다면 사상 초유의 일이 되는데요. 이건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과연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 사안이 되느냐 하는 문제가 있고요.
둘째는 절차에 관한 문제입니다. 지금 대검에서는 어떻게 검찰총장을 감찰하는데 평검사들 보내서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를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요. 일단 윤석열 총장에 대한 감찰 사안은 크게 4가지입니다. 라임 사태와 관련해서 검사 접대 의혹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은폐했느냐? 또 야당 정치인에 대해서만 부당한 수사하도록 지휘한 적 없느냐? 그리고 중앙지검장 시절의 옵티머스 수사 무혐의 처분 내린 것 과연 제대로 몰고 할 만한 것이냐? 그리고 이제 대검 특활비 문제도 하나 있고요. 한 가지는 이제 언론사 사주와 만남을 가진 것 국감에서도 지적이 있었는데요. 만났다면 왜 부적절한 만남 가졌느냐 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김성환 평론가, 감찰 사안이 된다고 보십니까? 감찰 사안이 되니까 황교안 법무부 장관 시절에 그때 최동욱 검찰총장 감찰하겠다고 얘기했던 거 아닙니까? 그때는 감찰 사안이 아니라고 말했던 걸 제가 들어본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뭐 그동안에도 이제 부하 논란에서부터 얘기가 나왔었지만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최고 감독, 사무 감독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감독자 역할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일반 검사에 대해서라기보다는 검사에 대한 지휘권을 갖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권을 갖고 있고 검찰총장에 대해서 감찰권을 갖고 있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검찰총장, 지난번에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을 지시하고 진상조사 지시했을 때도 대검에서 그거는 법에 위배되는 것이다 이렇게 밝힌 바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감찰권은 갖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타당할 것 같고요. 둘째로는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검이 마치 뭐 평검사 2명이 찾아간 걸 굴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인데 모욕적이다 이런 표현이 나왔잖아요. 저는 대검 쪽에 언론 플레이 좀 하지 말라고 말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번 사안의 본질적인 문제는 뭐 법적인 권한에 있어서 감찰권 행사에 관한 문제라기보다는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직접 감찰하는 문제, 검찰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최동욱 검찰총장은 그거는 검찰 독립성을 침해하는 문제고 검찰총장을 그만두라라고 하는 사인으로 이해했기 때문에 스스로 그만뒀던 거예요. 그럼 윤석열 검찰총장은 그걸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이 문제가 남아있던 것인데 마치 평검사가 찾아와서 그 감찰, 그러니까 대면 조사 예정서를 그것도 대면 조사를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그거 들고 왔다고 해서 되돌려 보내면서 모욕적이라고 말하면 윤석열 검찰총장이 그랬잖아요. 프랑스 혁명도 언급하면서 국민의 검찰이라고 얘기하고 검찰도 권위를 내려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감히 검찰총장한테 평검사가 조사할 날짜를 좀 통보하려고 하는데 그 공문 들고 왔다고 해가지고 그걸 모욕적이라고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그게 오히려 검찰이 지나치게 권위적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나오는 얘기로는 검찰한테, 그러니까 지금 대검 쪽에 윤석열 검찰총장을 감찰하는데 조사를 하고 싶습니다. 언제 가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아무 응답이 없어요. 그래서 우편으로 보내니까 그거 다시 들고 왔어요. 들고 오고 난 다음에 다시 대검 쪽에 평검사 가가지고 그럼 19일 오후 2시에 저 감찰하겠습니다. 그럼 검찰총장 만나고 싶다라고 그 날짜 통보하러 문서 들고 가니까 그거 모욕이라고 그러면서 되돌려 보냅니다. 그거는 제가 생각컨대 절차상의 문제는 밟고 그리고 난 다음에 검찰총장을 지금 이렇게 감찰할 만한 사안인지에 대해서 반발하는 건 좀 이해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런 절차 가지고 마치 언론 플레이 하듯이 이렇게 밝히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장성철 소장, 법무부에서는 이제 오늘 오전에 검찰총장 비서실을 통해서 방문 조사 여부를 타진했는데 사실상 불응해서 진행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감찰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윤석열 총장이 불응하고 있다. 이런 입장을 지금 밝힌 거죠. 그렇습니다. 감찰하겠다는데 감찰에 응할 수가 없다. 특히 대면 조사는 응할 수가 없다라는 입장이죠. 감찰이 저는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감찰 사유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혹만 있습니다. 그냥 객관적인 증명이나 사실관계가 확인된 것이 없습니다. 그냥 네가 뭔가 잘못했을 것 같아. 사주 만나서 뭔가 거래를 했을 것 같아. 그냥 검사들 그 술집에서 접대받은 거 그냥 조사 안 했을 것 같아. 이런 거죠. 다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감찰하려면 객관적인 증거를 대면서 아니 이때 검사들이 접대를 받지 않았느냐, 그리고 보고 받지 않았느냐, 지휘라인 개통 통해서 받지 않았느냐,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당신한테 대면 조사해야 되겠다.
라고 해야죠. 그게 아니잖아요. 그 담당 지검장도 아니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런 걸 어떻게 검찰총장을 감찰을 합니까? 그것은요, 제가 이런 식으로 말씀드려 볼게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아들 구문제 특혜 의혹 때문에 검찰에서 조사를 받지 않았습니까? 대검에서요, 그냥 평검사 2명을 법무부 장관실로 보내요. 그래서 자, 우리 대면 조사하겠습니다. 응하세요. 이렇게 하면은요, 그거를 응할 법무부 장관이 어디 있습니까? 법무부에서는 사전 조율했다고 했지만 대검에서는 조율 없이 그냥 왔다고 했습니다. 저는 대검 말을 더 믿는 입장인데 그런 식으로 법무부와 대검 사이에서 말이 다른 것조차도 이것은 잘못된 것이고, 일단은 그냥 의심스러우니까 감찰하겠다. 이것은 윤석열 너 싫어, 너 나가, 너 사표 내, 이런 압박으로 보여집니다. 예. 이런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감찰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예를 들어서 구체적인 증거가 있고 드러난 혐의 사실이 있으면 그건 바로 수사하는 거지 감찰을 할 필요가 있을까 싶기도 한데요. 법무부 감찰 규정에는요. 예. 검사 감찰은 상당한 혐의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냥 혐의도 없고 소명 기회도 받지 않고 무조건 대면 조사를 통보한 것은 위법이라는 법조계의 일반적인 해석이 있습니다. 예. 최경철 의원 의견은 어떠신가요? 제가 찰자 달린 기관을 많이 출입했거든요. 예. 경찰, 검찰. 그런데 감찰을요, 굉장히 남발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수사기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사기관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함부로 감찰을 해서 이 사람들을 주눅두게 만들면 어떻게 됩니까? 도둑놈, 깡패, 강도를 못 잡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기관의 감찰은 굉장히 신중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의 그 권리라든가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해 주는 것이 관례입니다. 예를 들어 경찰에서 총경을 감찰한다. 누가 합니까? 본청에서 나옵니다. 경찰청 본청에서 나와서 총경을 감찰합니다. 그냥 지방청에서 나와서 함부로 감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수사기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도 지금까지 이러한 감찰 사례가 굉장히 적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제가 설명했다시피 수사기관은 어떠한 외부 압력으로부터도 굉장히 독립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절차적 그 타당성을 굉장히 존중해 줘야 된다. 또 하나, 지금 라임 수사로 인해서 윤석열이 잘못했다. 그것이 추미애 장관의 주장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박순철 전 남부지검장이 10월 달에 검찰 떠나면서 이거 수사 잘못된 거 없다. 잘못된 거 없는데 왜 정치가 검찰을 덮나? 이렇게 해서 사표 썼습니다. 그럼 사표 못 쓰게 막았어야죠. 아, 당신도 잘못됐네. 그때 감찰을 했었어야죠. 왜 남부지검장 사표 받고 검찰 떠나게 만듭니까? 그때 감찰했었어야죠. 버스 다 떠나보내놓고 지금 다른 사람 붙들어 놓고 버스 잡으려고 하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이고요. 그리고 언론사 사주 만났다. 이거 윤석열 총장에 대한 청문회 때 다 나온 얘기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그렇게 여당 의원들이 문제 지적하지 않다가 왜 지금 와서 이렇게 또 크게 얘기하는 겁니까? 그때 청문회가 아니고 국정감사 때. 예. 어쨌든 그때 청문회 답변은 때도 이 사안이 약간 예.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국정감사 때 언론사 사주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을 명확하게 하지 않았죠. 그렇죠. 왜냐하면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얘기할 수 없다. 그렇게 그런데 그 답변했죠. 당시 청문회 때도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지난해 청문회 때도 이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당시 여당 의원들 열심히 질의 안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이렇게 옛날 것까지 다 끄집어내서 말을 하는 것은 결국에는 결론은 윤석열에 대한 창피주기와 모욕주기일 뿐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지금 최경철 의원, 장성철 소장 두 분 다 감찰 사안이 아닌 것 같다. 그리고 절차상으로도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이런 입장이시죠? 네. 예, 김성환 평론가. 감찰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 골라서 감찰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휘감독권이 있는 사람이 이건 감찰 사안이라고 판단하면 감찰할 수 있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감찰을 했을 때 문제가 없으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원래 그 기본적인 조직의 운영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고르겠다고 얘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런 생각 들고요. 뭐 라임 사태 지금 남부지검 말씀하셨지만 그건 지금 수사하고 있는 거예요. 감찰을 할 만한 사안도 그 감찰을 얘기는 하고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지금 누가 수사 대상이 될지를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감찰을 해야 된다는 논리는 제가 볼 때 맞지 않고요. 저는 다른 건 다 몰라도 언론사 사주 만난 것은 이거는 감찰 사안이 충분히 되고도 남는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국감 과정에서 여당 의원들이 질의했잖아요. 언론사 사주 만났는지 사주까지 특정해서 물었어요.
물었는데 윤석열 검찰총장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건 상대가 있는 얘기라서 내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얘기했어요. 그럼 만났다고 하는 얘기로 이해가 되잖아요. 근데 왜 그럼 언론사 사주를 만난 게 부적절하다고 얘기하느냐? 언론사 사주와 관련해서 직접적인 수사 대상이 될 만한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고 장제원 씨 사건도 있었고요. 그리고 삼성 이재용 부회장과 관련해서 친인척으로 연결되어 있는 사주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검찰의 수장인 검찰총장이 언론사 사주를 만나게 되는 게 이게 적절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감찰할 수 저는 있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일선 검사가 자기가 수사하는 사안과 관련되거나 아니면은 자기가 속한 청에서 수사하고 있는 사안과 관련해서 그 사람하고 연결돼 있는 사람을 만났다고 치죠. 같이 밥 예. 먹었습니다. 그럼 그 처신을 적절하다고 얘기하겠습니까? 부적절하다는 얘기 당장 나올 겁니다. 그러면은 그런 사안에 대해서 감찰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감찰 사안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언론사 사주 만나서 부적절한 행동을 중앙지검장으로 했으면 감찰해야 합니다. 그러면 법무부 감찰실에서 이렇게 했어야죠. 자, 언론사 사주 왜 만났습니까? 소명 한번 해보세요. 당신이 어떠한 직무상 어떤 영향력을 끼치는 위치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 영향력을 끼치지 않았습니까? 그걸 먼저 소명을 다 받고 구체적인 혐의가 있으면은 그때 감찰해야지. 그런 거 없이 언론사 사주 만났으니까 뭔가 의혹이 있어. 이건 감찰이야.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그리고 감찰 대상자를 감찰하는 사람이 응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감찰하는 사안은요 당연히 법과 규정과 규칙에 맞게 대상자를 선정해야 합니다. 예. 법무부 장관이 그냥 자의적으로 저 사람 미우니까 제 감찰해 이러면은요 우리나라가 법치주의입니까? 자의적인 권력 행사는 절대로 민주주의 사회에서 일어나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 이낙연 대표, 윤석열 총장 거취와 관련해서 얘기했던 것 한번 들어보고 갈까요? 우리 총장님은 공직자로서 합당한 처신을 하고 계시는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정치적 중립성이나 검찰권 남용에 시비를 받고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안타까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 좀 더 본질적인 것이고요. 추 장관의 경우는 비교적 스타일 쪽에 아쉽다 하는 말씀을 듣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 자리에 계시는 한 공직자로서 합당한 처신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시비나 또는 검찰권 남용이라는 논란 이런 것들을 불식시켜 주실 필요가 있겠지요. 만약에 그럴 마음이 없으시다면 그건 본인이 선택해야 될 문제이죠. 자, 최 교수님, 결국은 그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제 이낙연 대표도 그렇고 김태년 원내대표 얘기하는 것 이렇게 들어보면 여권에서는 일단 윤석열 총장 좀 물러났으면 좋겠다는 게 읽히지 않습니까? 문제는 어떻게 물러나게 하느냐 이런 저런 것 다 이렇게 재보니까 법적으로 물러나는 게 맞네. 또 여러 가지 이런 거 보니까 물러나는 게 맞네. 그렇게 해서 이제 물러나게 강제로 할 수는 없으니까요. 근데 이제 그 전에 보면 수사 지휘권 발동했을 때 물러난 총장도 있고 또 혼외자 문제 나오니까 또 감찰 당하기 전에 물러난 총장도 있고 이렇게 하면 대충 물러날 줄 알았는데 안 물러나잖아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계속 글쎄요. 버틸 것 같죠? 버티는데 한계가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지금 이제 윤석열 총장은 분명히 입장을 밝혔잖아요. 끝까지 소임을 다하겠다라고 이 얘기를 했는데 감찰 지금 이제 두 분께서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상반되는 견해를 감찰의 이 정도가 너무 빈번하거든요. 이런 예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논리라는 건 갖다 붙이면 되는 거예요. 윤석열 총장을 두둔한 입장과 윤석열 총장을 비판한 입장이 다 나름의 논리는 가지고 있어요. 지금. 예. 이 감찰에 관련돼서도. 근데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너무 집착하지 말고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큰 틀에서 한번 보면요. 지금 검사비 은폐라든지 라임 사건에 대해서 그리고 야당 정치인 수사 무마 의혹 이런 것들 몇 개, 4개인가 있단 말이죠. 지금. 그다음에 이 부분은 어쨌든 지금 근거가 없잖아요. 이제 해임을 시키려 하는데 그 해임 시키려 하면 보니까 검찰청법에 의해서 징계 처분이나 적격 심사에 의하지 않냐고는 안 된다고 나와 있으니까 적격하지 않다라든지 징계를 낼 수 있는 근거가 되면 돼요. 그럼 감찰에 응하지 않는다. 어쨌든 저 티격태격 한단 말이에요. 입장이 다르고.
지금 뭐 일정을 조례했는데 안 받았다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자꾸만 티격태격하면 이제 문제가 이게 불거지면서 양비론으로 갈 거 아니에요. 검찰도 나쁘고 법무부도 나쁘다.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 지금? 그렇게 된다면 이제 법무부나 이제 권력의 입장에서 볼 때는 지금 윤석열 총장이 과도하게 검찰권을 남용한다. 이래서 검찰개혁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징계 처분을 갈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고 좀 봅니다. 예. 아마 지금 그 절차가 진행되는 것은 아닌지라고 봐요. 여러 가지 그 세부적인 그 논란들이 있다 하더라도요. 그래서 지금 이낙연 대표가 한 얘기도 그 맥락 아니겠어요? 정치적 예. 중립이나 검찰권 남용이 있다고 생각하면 본인이 알아서 그만두시오. 이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국무총리가 해임건이 또 못해요. 국무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래저래 지금 여권으로서는 윤석열 총장을 그만두게 하기가 대단히 난감한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런 감찰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도 약간 발생하는데 아까 지금 이낙연 대표도 그런 말씀 한 것처럼 저도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만 조금 그렇다 하더라도 조금 자제하고 한숨 좀 이렇게 숨기고 갔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또 상황을 보는 게 어떨까. 너무 갈등을 계속 끌고 가는 것 같아서 예. 이건 좀 바람직하지 않아 보인다는 겁니다. 네. 말씀하시는 중에 뉴스 속보가 들어왔군요. 전라남도 순천시는 거리두기 단계를 2단계로 올리기로 했다고 합니다. 2단계 그러니까 그 전 단계 3단계가 아니고 이제 5단계가 됐으니까요. 그 단계 나눈 이후로는 처음이죠. 예, 상황이 순천, 광양 그쪽이 좀 지금 좋지 않더라고요. 2단계로 올라갔다는 속보 들어왔습니다. 예, 다음 이슈로 넘어가죠. 민주당을 탈당한 금태섭 전 의원이 서울시장 출마 의사를 밝히면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안철수 대표 한때 함께했지요. 그랬는데 결국은 갈라섰고 그랬는데 안철수 대표도 금태섭 전 의원 필요하면 언제든지 만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정치에는 영원한 적도 동지도 없다 이런 말이 있지요. 관련된 녹취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제게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신 그리고 많은 지지를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국민 공모 절차를 거쳐서 당명은 새정치연합으로 선정했습니다. 내일 발기인 대회에서 추인 절차를 거쳐 정식 당명으로 확정할 예정입니다. 저는 안 하실 거라고 봅니다. 당을 만드신 분이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책임이 있으시기 때문에 당이 좀 바뀌는 물갈이를 하고 혁신하는 모습을 보이는 건데 거기에 동참하실 거라고 믿고 싶습니다. 저는 오늘 새정치민주연합을 떠납니다. 저는 이제 허허벌판에 혈혈단신 나섭니다. 저는 정말 몇 번만 더 들으면 100번 듣는 질문인데 저는 정권 교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약간 답변이 그때와는 조금 다른 것 같아서. 저는 변함없습니다. 같은 말 계속하기가 지겨워서 다른 표현을 썼을 뿐 취지는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로 국민의힘에 입당하는 것이 그런 바람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민주당 탈당해서 바로 국민의힘에 들어가서 무슨 당내 경선을 한다 하는 것은 뭐 그 아무리 어떤 설명을 붙이더라도 그 국민들이 보시기에 별로 좋아 보이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국민의힘에서 어떤 거를 제안하시거나 아니면 이번엔 뭐 네가 이런 거를 좀 해줘라, 네가 양보해라. 그러면 저는 얼마든지 그렇게 할 생각이 있습니다. 서울시장 선거에 관해서는 책임감을 가지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내년 서울시장 선거의 의미와 또 제 역할에 대해서 깊이 고민을 해서 감당할 일이 있으면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결심 있으면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김성환 평론가, 안철수, 금태섭 두 사람이 좀 안 좋게 갈라졌죠? 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비례대표 공천 때문에 결국 갈라진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함께 안철수 대표하고 함께하고 새정치민주연합 만들고 그리고 난 다음에 사실 공천을 받을 수 있었음에도 비례대표 공천을 못 받았어요. 비례도 그렇고 아마 그 전략 공천 때문에 공천을 못 받은 부분이 있죠. 예, 그런 과정에서 서로 간에 이제 감정적으로 틀어지기도 했고 그러면서
서로 갈라졌는데 지금 이제 다시 만나느냐 안 만나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전 뭐 지난번에 이제 민주당 탈당할 때 그때 혹시 서울시장 출마하려고 예. 탈당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나왔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그럴 가능성이 네. 높다고 봤지만 역시나 아마 그런 생각까지 하고 탈당했던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예. 지금 제가 볼 때는요 탐색전인 것 같아요. 예. 서로 누가 먼저 어떤 전략을 취하느냐에 따라서 내 전략도 바뀌는 이런 상황일 것 같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부담은 안철수 대표가 훨씬 더 많이 지고 있는 거죠. 예. 왜냐하면 국민의당이라고 하는 한 정당의 대표를 맡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과 어떤 관계를 유지할 것이냐. 이거는 본인의 한 사람을 거치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당에 있는 소속돼 있는 사람의 거치와 함께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훨씬 몸이 무겁거든요. 예.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가 얘기한 것처럼 뭐 야권이 함께할 수 있는 반문연대를 만들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의힘 쪽이 아니라 새로운 플랫폼을 만든다고 하면 그런 움직임을 보고 금태섭 의원은 어디로 갈지 어떤 행보를 어디로 가는 게 좋을지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최경철 의원 보시기에 두 사람 다시 만날 것 같습니까? 정치판이요. 정말 그 우스운 현장이 많이 목격이 됩니다. 왜냐하면 낮에요. 엄청나게 싸웁니다. 거의 뭐 주먹 다짐 하기 직전까지 싸우다가요. 저녁 때문에 어떻게 돼서 다시 만나서요. 웃으면서 그렇게 정답게 또 얘기를 합니다. 그게 바로 정치판인데요. 요즘에도 그럽니까? 요즘에도 그렇죠. 그렇게 싸우다가도 또 저녁에 또 다시 만나기도 하고 또 그날 또 싸우고 그 다음날 또 싸우고 그 저녁에 또 만나기도 하고 뭐 이것이 정치판인 것 같은데 아까 우리 배 국장이 말씀하셨다시피 영원한 적도 없고 영원한 우방도 없는 이 참으로 희한한 게 정치판인데 그런 연장선에서 본다면 역시 안철수와 금태섭은 예전에 좋았다가 나빴다가 지금 다시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은 얼마든지 열려 있다. 지금 둘 다 급한 형편이죠. 한쪽도 지금 세력이 없고 금태섭 의원도 지금 세력을 잃어버렸고 진정에서 나왔으니까 안철수 대표도 지금 세력이 없죠.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빅텐트를 만들자는 불씨를 모아서 빅텐트에 들어가서 야권을 통합하는 플랫폼을 한번 만들어보자는 그러한 계획을 갖고 있죠. 과거에 뭐 DJ 비연합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DJ와 JP가 도저히 뭐 물과 불일 정도로 정치적 지향점이 다르죠. 거의 뭐 한쪽은 사행선이고 한쪽은 하행선인데 상행선과 하행선도 만나더라는 거죠. 제 생각에는 금태섭과 안철수도 결국에는 이해관계가 맞으면 상행선과 하행선이 만나는 접점이 온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장성철 소장 전망은요? 저는 저 두 분들이 만난다고 해서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 두 분들 만난다고 어떠한 영향력이 있을까요? 저 두 분들 만난다고 지지율이 갑자기 확 올라갈까요? 저는 되게 회의적이에요. 저 두 분 되게 왔다 갔다 하셨잖아요. 제가 정치권에서 보니까 한 길을 가는 정치인은 그래도 성공을 하는데 계속 왔다 갔다 정치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은요. 결국에는 성공 못 하더라고요. 안철수와 금태섭의 조합이 과연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조합이 될지 저는 회의적이에요. 그래서 별로 신경 쓰지 않아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왔다 갔다 하면은 별로 그 크게 못 되더라 그런 말씀 공감이 가는데 그런데 또 금태섭 의원은 특이한 게 그런 표현이 어울릴지 모르겠습니다만 먹던 우물에 침 뱉는다? 그러니까 그 전에 했던 사람들을 좀 비판을 많이 해요. 안철수 대표하고도 아주 가까웠잖아요. 대선 캠프 상황실장까지 했으니까. 그런데 나와서 안철수 대표 비판하는 책을 썼죠. 그리고 또 이번에는 민주당 떠나서 또 엊그저께 그 강연하는 것 보면 아주 독하게 또 얘기를 하는 거를 보면서 저거는 성정일까 아니면 전략일까 궁금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성품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본적으로 본인이 민주당 국회의원 시절에 되게 정의로운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이성적인 얘기를 많이 한다고 해서 언론과 국민들이 환호를 했는데 결국에는 거기서 이겨내지 못하고 탈당을 했어요. 저는요 오히려 자 내가 당으로부터 경고를 받았지만 나는 당을 사랑하기 때문에 당이 정말 더 건전하게 나갈 수 있는데 내가 조금의 도움이라도 되겠다. 쓴소리 하겠다. 그러면서 그 당 안에서 개혁을 외치는 게 훨씬 더 좋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왔더라도 적어도 욕은 하지 말고 비판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덕담 수준으로 민주당 집권 여당답게 정말 정의롭고 공정하고 이런 식으로 국정 운영을 해달라라고 하는 게 맞지. 아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랬어. 이런 식으로 국민 앞에 고자질하는 모습은 큰 정치인이 되기는 어렵다라는 자기 반증으로 보여집니다. 예, 교수님 제가 왜 저 질문을 던졌냐면 이렇게 좀 자꾸
불안정한 인사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게 우리 국내 정치판이 불안정한 건지 사람들이 불안정한 건지 그걸 잘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불안정하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예. 되게 한국 정치를 얘기할 때 이제 우리나라 국민성을 얘기하는데 그 국민성하고 관계가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한국의 역사적 배경이라든지 문화적 전통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된 거거든요. 분단의 역사라든지 여러 가지 쿠데타의 역사, 독재 역사 이런 것들과 관련된 거라고 보는 것이고 저는 정치인들의 탈당에 대해서 그렇게 뭐 너무 비판적으로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네. 탈당을 도저히 그 당과 자신의 그 지향이 맞지 않으면 처음에 맞았는데 여러 가지 정치 상황의 변동 때문에 상황이 바뀔 때 탈당할 수 있는 것이고 단지 탈당하고 난 다음에 과도하게 이른바 친정이었던 정당의 비판의 수위가 높은 건 안 좋다라는 이제 말씀은 그건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보다 중요한 건 지금 이제 안철수 대표와 금태섭 전 의원이 그건 어떠한 지향과 어떠한 접점을 가지고 만나냐 중요한 것 같아요. 과거에 어떤 사이가 있는 건 전혀 중요하지 않죠. 아까 말씀처럼 적과 동지의 영원한 구별은 없는 것이니까. 단지 그게 국민들에게 명분이 있는 것인지 정말 안철수와 금태섭의 만남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반문이라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지를 창출해내는 것. 예. 그게 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예. 금태섭 의원과 안철수 대표 앞으로도 이런 일들이 자주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갈 텐데요. 오늘 정부가 새로운 부동산 대책 발표했죠. 이 내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임대주택 공급을 늘려서 전세난을 해소하겠다. 이게 가장 큰 내용인데요. 효과가 있을지 패널들과 한번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발표 내용부터 들어보죠. 정부는 전세 수요의 매매 전환, 유동성 공급 등의 수요 관리형 전세 대책은 가능한 한 배제하고 주택 재고 총량을 증가시키는 방식으로 임대주택 공급 확충에 주력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2년간 전국에 11만 4천 호, 수도권에 7만 호, 서울에 3만 5천 호 규모의 임대주택을 매입 약정 방식의 신축 매입 임대, 공공 전세형 주택 등 순증 방식으로 공급을 하고 택지 추가 발굴, 민간 건설 규제 개선 등 중장기 주택 공급 기반도 선제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두 번째, 특히 당면한 전세 시장의 어려움 해소를 위하여 21년 내년도 상반기까지 초단기 공급 물량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하였습니다. 김성환 평론가, 이번 대책이 뭐 24번째라고 하는데요. 이번에는 효과가 좀 있을까요? 저는 효과가 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가장 큰 의미는 그동안에 전월세 시장에 정부가 개입할 여지가 없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정부가 가지고 있는 임대주택을 대거 뭐 한꺼번에 지을 수도 없는 상황이고 임대주택의 경우에도 여러 조건이 까다로워서 소득 기준이라든가 자산 기준이 있어서 일반적인 국민들이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정부가 전월세 공급자로 나서기 시작했다. 이게 제일 큰 의미가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렇게 해버리면은 앞으로 전월세가가 급등한다 하더라도 정부가 어느 정도 시장에서 조절자의 역할들을 할 수 있다. 그런 측면에 제일 큰 의미가 있고요. 예. 둘째로는 그동안에 시민단체나 이런 곳에서 중형 임대 아파트를 좀 정부가 많이 지어달라. 그게 주택시장 안정에 굉장히 큰 기여를 할 것이다. 이런 주장들이 많이 나왔는데 이번에 드디어 그 대책이 발표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30평대 이런 아파트들을 임대로 계속 평생 동안 살 수 있다. 30년까지 가능하다고 얘기하는데요. 이런 아파트들이 앞으로 뭐 지금 한 계획으로는 6만 호가 넘게 공급된다고 하는데 이렇게 될 경우에는 집값 안정에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왜 지금 그 호텔이라든지 모텔 이런 걸 리모델링해서 지금 그것도 새로 내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뭐 전형적인 탁상 공론이다 이렇게 비판하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또 절묘한 한 수 같기도 하고 어떻게 평가하세요? 이게 사람의 태도가 이렇게 180도 달라지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전체 11만 가구 중에 13,000가구 정도 된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코로나19 사태 이후로 상가나 이런 데 공실률이 굉장히 많이 높아졌다고 얘기를 나왔었어요. 그때 아이디어로 제시됐던 게 그걸 그럼 개조해가지고 국민들한테 임대를 놓거나 그러면 되지 않겠느냐. 언론에서도 좋은 아이디어라고 많이 얘기했던 건데 왜 지금 그 얘기를 하면은 마치 망치던 사람처럼 마구 때릴 준비만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최경철 의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뭐 단기 처방을 뭐 내린 것은 시기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집이 많이 부족하고 전세가 너무 없어서 지금 젊은이들 중심으로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돈이 없기 때문에. 또 정부가 또 신용대출을 또 이번부터 막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서 이러한 응급 처방은 좋지만 근본적으로 정부는 임대차 3법을 고쳐야 된다. 시장에 좀 맡겨라. 정부가 너무 끼어들어서 전세금이 오르고 매매까지 값까지 오르지 않습니까? 제가 어떤 모임에 갔더니 뭐 이런 말을 해요. 마포 몇 억, 영등포 몇 억, 뭐 김포 몇 억, 전부 다 이런 소리를 해요. 우리 집값 얼마나 뛰었다고. 그만큼 지금 엄청나게 올라 있습니다. 지금 그 매매 가격이 오르니까 전세값이 또 오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집값이 내려간다는 신호를 시장에 줘야 된다. 단기 처방은 물론 좋지만 집값이 내려간다는 것은 민간이 많은 집을 지을 수 있도록 정부가 풀어줘야 된다. 규제부터 풀어라. 이렇게 공고하고 싶습니다. 장성철 소장 의견은요? 저는 짧게 말씀드릴게요. 경제부총리가 얼마 전에 이런 얘기를 했죠. 확실한 대책이 있다면 벌써 내놨을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것이 과연 확실한 대책일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능력해 보이고요. 탁상행정이라고 보여집니다. 다세대, 빈상가를 활용해서 11만 4천 가구를 공급한다고요? 주택이 단순히 거주하는 데만 아니잖아요. 주위 환경, 교육 환경 어떤지, 교통 환경 어떤지, 주거 환경 어떤지 다 봐야지 저기 빈상가 고쳤으니까 비어있어. 너희들 거기 가서 살아. 이런다고 전세난이 해결됩니까? 정부의 저런 정책, 정말 무능력한 정부의 하나의 표상이다라고 말씀드려요. 교수님 말씀까지 듣고 마치겠습니다. 저는 저 공공 임대주택 공급 방안 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단지 이제 임대주택에 대한 개념을 좀 바꿀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임대주택 하면 좀 부정적인 인식을 많이 갖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면적도 면적입니다만 저는 그래서 이 임대주택 개념을 확실히 바꾸면서 임대주택 개념을 그렇게 한다면 글쎄요, 이게 단기적인 임경변이라는 비판도 있다 하더라도요. 이거 의미 있다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여기까지 하죠. 오늘 네 분 패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